넘어가죠. 저희가 두 번째 제목 대통령실 왜 그래 이태원 참사와 유가족으로 달았는데요. 사실 뭐 대통령실만의 문제는 아니고 정치 왜 그래라는 저희의 프로그램 제목이 더 어울리는 제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참사 24일 만에 유가족의 첫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전날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또 비공개 간담회도 있었는데요. 유가족들이 처음으로 얼굴과 이름을 드러내고 모자이크 하지 말아달라고 이제 기자들한테 요청하셨다고 해요. 국민들 앞에 섰는데 어떻게 보면 국정조사에 좀 줄곧 비판적인 입장이었던 국민의힘도 약간 좀 마냥 반대하기 어려운 흐름이 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좀 예산안 이후에는 논의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둔 것 아니냐, 뭐 이런 좀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국민의힘이 마냥 반대를 한 적은 없고요. 국정조사 관련해서 계속 일관된 당론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비화될 경우에 사실관계나 책임 소재를 밝히기에 방해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찰 특수본의 수사 이후에 국정조사를 진행하자라는 일관된 입장을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요. 어제 사실 예산안 처리 이후에 합의를 하자라는 것으로 의견이 좀 모아진 것 같습니다. 어제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있었는데 그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이 방식을 제안을 했고 민주당 측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은 보였다고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께서도 진전된 의견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내준 것이다라고 평가를 한다면서 이제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야가 충분히 합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예산안 처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하려는 정책과 관련된 예산들은 전부 삭감을 하고 기존에 있었던 뭐 이재명 대표의 공약 관련 예산들은 더 증액을 하거나 유지를 한다는 듯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결국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국민의힘이 마냥 반대만을 하고 정말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분위기가 좀 지난주랑은 또 다른 것 같죠. 네, 저는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고, 그러니까 협상이 잘 된 거죠. 원내대표 간의 협상이 잘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굉장히 큰 협조를 해줘야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이 예산안 처리 과정의 협조 이런 부분을 위해서 민주당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정조사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여당이 참여하는 국정조사를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어느 정도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맞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오늘 기자회견, 유족들의 기자회견도 있었고 사실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들께서도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많이 동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동안 뭐 사실 거부는 안 하신 거다라고 이제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그동안은 굉장히 미적지근한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하자라는 게 뭐 수사 다 끝나고 하자 이거는 뭐 2, 3년 지나면 하자는 건데 그때 과연 제대로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적당한 타이밍이라는 것은 없고 어떻게 보면 수사랑 국정조사는 내용의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뭐 수사 같은 경우는 법적인 책임을 묻는 일인 것이고 국정조사는 책임자들의 어떤 뭐 책임 방만이 있었던 것인지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문제라서 병행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뭐 끝나고 하고 이런 게 그쵸, 아니라 민주당 차원에서는 계속 그런 부분을 강조했던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오늘 유가족들이 6가지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와 후속 조치, 그리고 두 번째가 모든 책임자에 대한 성역 없고 엄격한 책임 규명, 그리고 문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 규명이었고요. 네 번째가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 및 인도적 조치 등의 적극적 지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였고요. 여섯 번째가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 마련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6가지로 짚어주셨는데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행안부 장관 경질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사로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상민 장관은 완도에 가뭄 시찰을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어떤 해임설을 좀 일축하는 행보를 보였는데 뭐 어쨌든 정부에서는 엄정한 수사를 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유가족들의 이 전면에 좀 나서시면서 정부 대응 기조에도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 지금 희생자가 사망하신 희생자가 158분이 네네. 발생을 했고 기자회견을 한 유가족이 한 30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자회견에 이제 민변이 개입했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느냐 마느냐를 놓고 또 공방 같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관련된 입장을 냈던 것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엄정한 수사만 강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잘못된 말씀이신 것 같고요. 희생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가장 즉각적으로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참사 직후에 이태원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었고 대통령이 직접 사상자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 과제라고 그때 직후에 바로 당부를 했었고요. 중대본 심의를 통해서 지금 희생자와 이제 부상자들의 치료비 그리고 사망자들의 장례비 그리고 위로금 같은 것들에 대한 지원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 유족들에 대한 배상금도 법률 검토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제를 하려고 대통령실이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에 대해서 뭐 과하게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틀린 지적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국정조사 과정에서 있었다든지 이럴 때 이제 희생자 가족분들이나 유가족분들의 입장 같은 것들도 충분히 함께 반영이 되어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대통령실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일괄 배상 검토한다라는 이제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일단 선을 좀 그었습니다. 일단 배상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좀 대통령실이나 뭐 정부 기조가 좀 달라질 거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대변인님이 언급해주신 조치들 중에 거의 다가 돈이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나에게 돈을 얼마를 주든 나에게 돈을 얼마를 줘서 뭔가 이 참사로 희생된 내 가족들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가족들의 기자회견에서도 보여지는 것은 결국에는 책임규명이에요. 사과와 책임규명인 것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위로 와 공감에서 비롯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의 책임은 정말 진정한 사과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번 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실 자리 보전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유족들한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마치 정치적인 주장인 것처럼 뭐 일부에서는 호도를 하곤 하지만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회적인 참사가 있었을 때나 이럴 때 책임자들이 물러나고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대통령실에서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행안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서 일말의 뭐 경질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아니면 질책하거나 이런 대통령의 기본적인 발언조차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좀 절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뭐 민변 아까 말씀해 주셔서 조금 첨언하자면 오늘 희생자 중에 이지한 배우 어머님께서 그 유가족 발언 중에 한마디 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메모를 해온 게 있는데요. 34년 만에 투표를 하셨다고 해요. 조금 읽어드릴게요. 저는 대통령을 믿을 것입니다. 저와 우리 남편 그리고 지한이도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믿을 것입니다. 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 이거를 저도 중계로 보면서 어떻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그리고 이 믿음의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응답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아무래도 좀 들지 않을 수 없었고요. 부디 이에 대한 좀 합당한 대답을 정부가 좀 내놓을 수 있기를 다음 주엔 저희가 좀 이 합당한 대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넘어가죠. 예. 민주당 왜 그래입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뭔가 민주당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수사가 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래서 뭔가 좀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약간 최대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좀 취임 3개월 만에 최대 위기에 처한 모양새고 이 와중에 좀 침묵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좀 있는데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측근인 김용 그리고 정진상 이 두 사람이 이제 구속 기소됐음에도 당직을 지키고 있는 문제 때문에 당 내부에서도 좀 반발 기류가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한
논란들이 좀 계속해서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 분위기를 좀 짚어주시죠. 일단 첫 번째는 당직을 지키고 있는 점, 그러니까 당원 80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고요. 그 전에 이제 내부에서 제가 읽은 그 가장 불만의 기류는 최측근이 구속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변인이 이제 입장을 표명한다던가 설명, 뭐 의원총회에서 이런 뭐 이 수사의 핵심 사안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의원들을 마치 교육하려고 한 듯한 그런 행동들. 그러니까 지금 당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의 수사와 관련해서 마치 보호를 위해 동원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의사를 표명하시고 뭐 비판을 제기하시느냐 마냐는 이제 좀 개인마다 다른 것 같은데 저도 여러 분 만나보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십니다. 하지만 대전제는 어찌됐든 검찰의 수사가 좀 무리한 면은 있는 건 맞다. 특히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도 어쨌든 지금 측근들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재명 대표와의 공모 관계를 정확하게 입증해낼 만한 증거를 검찰에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것이 지금 사실 수사의 한계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재명 대표를 당장 뭐 내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뭐 많지는 않고요. 가장 불만인 부분은 왜 김용, 정진상 이런 당직자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 당의 공적인 자원들이 자꾸 말을 하고 방어를 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느냐 이것이 가장 큰 불만이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민주당 어떻게 보고 계세요? 관련 수사나 뭐 재판이나 이런 상황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분은 리더십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참 대선 후보로 선출됐을 때도 또 당대표로 선출이 되셨을 때도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대선 후보도 저는 당시에는 이낙연 후보가 더 적절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고 당대표도 과연 이재명 후보를 또 선출을 하는 것이 이것이 민주당을 위해서도 옳은 길인지 좀 의아하게 지켜봤었는데요. 지금 더 이상 이재명 대표가 계속 회피만 한다고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또 나왔던 보도를 보면은 그 가장 최초로 이제 말씀을 하셨던 유동규 씨에 대해서 뭐 김용 부원장께서는 뭐 쓰레기라도 먹고 입원해라, 산에 가서 숨어 있어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는 게 나왔고 또 정진상 씨도 개인 비리로 몰아서 선건 치를 거다라고 했다는 발언이 일단 진술이 나왔다고 하니까요. 이런 정황들이 계속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냥 계속 외면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도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영전 받으셔서 뭐 지역구 공천 받으시거나 또 당대표에 나오시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모습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이 리더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별로 크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침묵하시는 모습이 항상 그래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직접 본인께서 잘못을 하신 부분들이 드러난다면 책임은 분명하게 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사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제가 의문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파리로 또 떠나신다고 하시고 또 이제 그렇게 리더십이 있으신 그런 중진급의 인사들이 지금 외국에 좀 계세요. 이낙연 전 의원께서도 전 대표께서도 지금 뉴욕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물러서고 새로운 개혁 세력이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민주당 내 인사들의 교체 같은 과정들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조사받고 있는 당사자분들이 또 당직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논란은 계속 될 것 같지만 뭐 아까 보도 같은 것들도 보면은 뭐 첫눈 올 때냐 봄꽃 필 때냐 이런 그렇죠. 말씀도 뭐 있는데 첫눈파와 봄꽃파가 네. 나뉘었다. 뭐 결국에는 이런 민주당 내에 그런 어떤 일련의 쇄신 과정들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낙연 대표 등판 얘기 좀 계속 꾸준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그거는 이제 아주 자연스러운 수순인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다만 뭐 제가 여기서 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아마 이제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뭐 NI계 그러니까 이낙연계 의원들이 뭐 미국으로 이낙연 대표를 다 찾아간다. 마치 그쵸, 뭐 이낙연 대표의 정치 복귀를 촉구하는 것처럼 서른 이제 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근데 그거는 일단 사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시는 거는 맞는데요. 그건 개별적으로 방문하실 분들만 방문하시는 것이지 뭐 NI계가 모여서 같이 뭐 작당 모의를 해서 회의를 해서 통해서 우리가 단체로 방문하자 이런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보도에서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가까웠던 분들끼리 이렇게 방문을 하시는 것이다. 근데 이낙연 대표께서 원래 당초에는 1년 일정으로 나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3, 4월쯤에 귀국을 할 것이다라고 서른 의원이 말씀을 하신 걸 봤어요. 그래서 글쎄요. 민주당에도 이제 좀
무게감 있는 리더십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약간 부채질을 좀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기사를 보면서 좀 네, 그런 생각이 들긴 근데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 기사에 포함된 내용 중에 아직 단언할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이 담겼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같이 안 가세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같이 안 가고 시기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낙연 대표님 만나기 위해서 미국 가는 것도 아니고 제 개인 일정이 거기에 예정돼 있어서 간 김에 한번 얼굴 뵙고 오겠다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대안 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정치의 현상이지만 벌써부터 뭐 마치 뭐 이낙연계가 뭐 이재명 대표의 상황을 틈타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언론에 의해서 갈라치기가 되는 것만은 저는 좀 막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련된 사법 절차들이 마무리되고 당 내부에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가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개입을 하게 되면 사실 이낙연 대표 전 의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정치적인 부담을 아무래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뭐 봄꽃이니 뭐 첫눈이니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름 참 잘 지었더라고. 첫눈파, 뭐 그러니까 제가 네, 맞아요. 와, 신기하다고 이거 생각했습니다. 네. 참 이 비정한 정치의 세계에 이런 이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도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네. 네, 뭐 이게 사실 이제 재판 이전 수사 단계에서 피의 사실 공표 부분은 금지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유독 좀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는 특히 최측근 수사 관련해서는 영장이나 뭐 공소장 내용이 좀 그대로 좀 흘러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기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뭔가 입장을 정리하는 일에 좀 어려움을 느끼시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도 좀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이게 뭐 저는 어쨌든 수사 결과 그리고 재판 결과를 좀 봐야 이게 어쨌든 뭐 제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오는 건 이제 개인의 진술이에요. 뭐 남욱 변호사의 진술, 뭐 아니면 남욱 변호사의 증언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일단 진술에 변화가 있다는 점,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얘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결코 이제 본인의 유불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환경이 바뀌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진술을 통해서 이 사건을 얼마만큼 투명하게 볼 수 있느냐, 이거는 전 조금 경계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직자들이 지금 현직 당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수사를 받고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사퇴를 하시든 당 차원에서 정리를 하시든 좀 깔끔하게 매조지를 하는 게 매짐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당 차원에서 이 당직자들의 수사와 관련해서 공적인 발언권을 가진 사람들이 나서는 일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르헨티나랑 사우디아라비아 경기가 1대1로 아까 그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네. 아닌가? 아까는 1대0으로 아르헨티나가 네. 이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한 5골은 넣을 줄 알았는데 저는. 그러니까요. 잘하잖아요. 지금 후반 아르헨티나. 2분인데 사우디가 또 1대1로 지금 1대1이에요. 되고 있다라고 하고 저희가 뭐 그리고 비가 온다네요. 예, 네. 비가 온다는 서울은 비가 온다라는 또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좀 짚고 가볍게 짚고 마무리하죠. 사실 이제 주말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지난 주말에 민주당 의원들이 가장 많이 6분이었나요? 참석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당에서는 개별 의원의 정치적인 행동을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있고, 한편에서는 거리의 정치가 민주당의 위기를 더욱 좀 심화시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시는지를 나눠주시고 마무리를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약간 머릿속에 축구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 아니 저는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저는 그래서요? 사실 오늘 네. 스토브리그 때문에 아침에 울면서 출근을 했기 때문에 아, 네. 네, 저희 팀 선수가 하나로 갔는데 하나 팬 여러분 알겠습니다. 잘 살펴봐 PD님이 막 주시죠. 손을 네. 휘저으시면서 그만 말하라고 하시는데. 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지도부 차원의 입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은 행동인데 의원들
개인의 그 사실 발언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행동도 막을 수가 없고 그리고 사실 그것이 막는다고 해서 막아질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어쩔 도리가 없다라고 이제 당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집회에 나가서 이제 시민들과 소통하는 그 마음은 제가 뭐 10분 이해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저는 민주당의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야당이라고 해서 투쟁만 강조하다가는 실속 없는 싸움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집회에 나가시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그것이 당 차원에서의 전략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거기 참석하신 의원들께서는 굉장히 강렬한 워딩도 쓰시고요. 거의 대선 불복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데 위헌 사항이 없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위헌적인 행동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요. 특히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발언에 상당히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곳에 참석하신 의원들을 볼 때 참 충성맹세 열심히 하신다라는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비슷한 시각으로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태는 좀 국회의원으로서 좀 자제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주말마다 또 날이 추워지고 있고 이래서 또 촛불 집회에 대한 촉각도 여러 정치권에서 양쪽 모두에서 좀 곤두세워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도 또 진전된 사항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3가지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 다음 주는 조금 진전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뭐 24일에 이제 국정조사 어쨌든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정리된 게 보니까 민주당 차원에서는 예산안 처리할 때 국정조사 하지 않는 거는 오케이 한 것 같고요. 다만 채택을 이제 미리 해놓자. 그러니까 그쵸. 그 사람 할 사람 국정조사 위원. 이거를 할 거를 미리 채택을 해놓자라는 입장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나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고 내일 의원총회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내부에서도 참여를 안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정치가 좀 해야 되는 역할이다라고 생각해서요. 국정조사는 제발 다 같이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첨언해 주실 말이 있으신가요? 저는 글쎄요. 저도 일단 예산안 처리가 사실 민생과 닿아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야당에서도 비협조적인로 나오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두 가지 다 결과를 잘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따로 추가하자면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의 경기가 목요일인가요? 맞아요. 네, 네. 그때 꼭 이겼으면 한다는. 어제 몇 대 몇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예상을 잘 못하는데 한 골 차이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한 골 차이로. 네. 저는 아까 1대 0으로 저도 이길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겼으면 좋겠네요. 이겼으면 좋겠다. 네, 몇 대 몇이든 그냥 뭐 이기면 좋죠.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좀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래도 힘내셔가지고 좋은 결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루과이가 또 워낙 강팀이어가지고 아무튼 뭐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 일주일 사이에 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을지 알 수 없고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네, 궁금해지기도 한데 저희 시청 이벤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뭐 본방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저희 방송 보고 있는 모습 이렇게 인증샷 찍어서 지금 아마 자막이 나가고 있을 텐데요. 그쪽으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만든 뭐 컵도 있고요. 제가 추천하는 책도 보내드릴 수 있고요. 해서 여러분과의 접점을 좀 계속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같이 이런 빅 이벤트가 있는 날에 날씨도 굳고 이런 날에 이렇게 또 저희 이야기를 집중력 있게 들어주시면서 또 토론도 해주시면서 들어주셔서 집중력 있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에 하는 거 한번 하고 갈까요? 여기서부터 할까요? 오늘? 네. 구독. 정치의 글의 구독. 항상 마지막만 하다 보니 제가 정치의 글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